우리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선 힘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선 또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열강들 중에 가장 골든타임을 충분히 본 유일한 열강인 거예요.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주제에 중국에 20년 동안 물건을 팔아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굉장히 얄미울 정도로 영악한 국가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많이 도를 맞기도 했어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때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우리 개발도상국 이거 다 아시잖아요. 했다가 선진국한테 둘러싸여서 다구리를 맞고 한국 약한 척하는 거 외국에서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중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은 퍽 재수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증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퍽 미움받는 왕국이에요. 우리는 희소의 가운데 축에 발을 밟고 서 있다가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을 하면서 노를 자주 하다가 한 번 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예스는 정말 결정적인 예스여야 돼요. 예,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과 미국의 협의 결과를 보면 예상과 달리 방위비 언급 없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번 한미 협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완전히 그림이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첫 번째는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역사 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분야대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단 한국은 제국이었던 적이 없고 제국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나라죠. 특히나 지리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인구와 국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면 우리는 제국이 되겠죠. 근데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제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왕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왕국이 되느냐.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왕국인데 왕국은 타이밍을 잡을 때 타이밍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급작스러운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까지의 그 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벌은 상태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사람이 당선 전에 유세를 할 때부터 한국을 여러 번 언급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한국을 때려잡겠다.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한국을 뭐라고 불렀죠? 머니머신. ATM기라고 불렀어요. 한국으로부터 돈을 짜내겠다라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니까 아무 말인 줄 알았던 그 말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난리 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열강들 본보기로 가장 먼저 때려잡힐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의 그 가운데 시간 동안에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이게 세계 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정학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일진이 복귀한 거지 않습니까? 일진이 더 강해져서 더 미쳐가지고 일진이 학교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한국 어딨어 나와라고 했는데 걔 정학 맞아서 지금 집에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본보기로 더 심하게 때려 맞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있지도 않잖아요.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있고요. 시민들끼리 충돌하고 있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미국이 물러서기도 하고 더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한계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선 힘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선 또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열강들 중에 가장 골든타임을 충분히 본 유일한 열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벌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중국과의 대결 모드에 일찍 들어갔죠. 그래서 관세가 지금 유예된 상태인데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을 빨리 상대하고 싶죠. 원래 선제적으로 본보기 삼으려고 했는데 왜 한국을 선제적으로 본보기 삼으려고 했냐면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굉장히 끈끈한 군사적인 혈맹이잖아요. 자, 왜냐하면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같이 한번 싸웠죠. 그다음에 월남전 때 같이 한번 싸웠죠. 예. 이게 영국처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도 아니고요. 전혀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 정도의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가 사실은 없어요. 이러한 한국도 자기가 본보기로 때려잡는데 성공을 한다면 다른 열강들 너네는 어떡할 거냐. 그 본보기로 때리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본보기로 때리는 게 배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는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전혀 어떤 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점점 빠르게 적을 많이 만들고 약점을 노출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 가치는 어려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손을 잡을수록 덜 뺏기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자기가 재빨리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국익에 맞는 선택인지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령 협상 결과가 우리 생각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만 기다리기만 해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핑계는 준비돼 있잖아요. 저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권한 대행일 뿐이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 그런 거는 그 차기 정권에서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마디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먼저 미국과 선제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덕수는 석박사를 하버드에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맥이 하버드 인맥이에요, 다. 그러니까 친미적인 인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사람이 미국과의 그 협상 정권을 맡았던 그 주미 특임 대사였어요. 이때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한독수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약값 상한선 이것 좀 그 만져다오. 그 뭐냐면 약값 상한선을 이거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약이 이제 싸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 우리가 쌀농사를 지금만큼 지어서 국가가 쌀을 수미하는 이유도 식량 안보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약 안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약업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전쟁 시나 재난이 시나 이럴 때 정말 전 국민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식량 안보 같은 그 마지막 보루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매국노 같은 협상이 이루어질 뻔했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가지고 한덕수가 지금 한국의 제약업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경로를 했죠. 이런 매국노가 다 있나라고 경로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한독수 총 지금 권한대행을 당시 주미대사를 잘라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이고 미국이 매우 매우 만족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개국과 동시에 협상에 들어갔지만 주요국들의 버티기 전략으로 전체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협상 난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말을 어떻게 바꾸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초능력자가 아닌 한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죽여버린다 하고 갑자기 어제는 죽여버린다 그러고 오늘은 시진핑은 나의 좋은 친구 이러고 푸틴에 대해서도 그렇게 푸틴과 밀월 관계를 이어갈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뭐 푸틴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실망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뢰를 잃을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만 잃을 것이냐 둘 중 하나겠죠. 트럼프는 신뢰를 잃었죠. 근데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신뢰를 잃기에는 아직 골든타임이 많이 남았지만 미국이란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향후 앞으로의 수년간의 역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국은 원래 한번 기조를 정했을 때 쭉 밀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 곤란한 지점은 어쨌거나 미국이 중국보다는 트럼프의 미국일지라도 매너 있는 제국이고 앞으로도 중국보다는 나은 제국일 거라는 점이 우리에게 곤란한 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큰 그림이 있다. 모든 것은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큰 그림인데 그 사람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그냥 오컴의 면도날을 대입을 해서 저거는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오컴의 면도날을 대입하면 저 그림자가 나무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를 어떻게 해석할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다만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정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이죠.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란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말 한마디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정말 뭐 몇억 명씩이잖아요.
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성격과 말실수에 전 인류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외교 흐름을 보면 누가 더 가까운 우방인가 보단 누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동맹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계약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해 주신 것 자체가 지금 그 PD님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깝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 오래된 낡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관념, 외교 안보에 대한 관념이 1980년대에 그들이 운동권이었던 시절에 머무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1980년대로 되돌아가면 그때 한국의 외교 안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을 막아낼 것이냐. 두 번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거의 전부였어요. 북한, 미국. 그게 우리 외교 안보의 거의 8, 90%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중진국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한국은 열강해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내고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감시하고 있는데 80년대의 감수성으로 두 제국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진보 진영에 속한 어르신들하고 어르신이 아니라 제가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갑갑한 게 그분들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감수성, 가슴으로는 아직 중국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남아 있어요. 그때 이영희 선생이 그 전환시대의 논리 새는 좌우의 날대로 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중국을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그분들이 청년기 때 읽었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의 어떤 그 몽골몽골한 감수성이 아직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감정과 이성이 있으면 감정을 누르고 이성대로 행동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감성을 정당화하는데 이성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 대한 태도로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가 있었죠. 한국 외국의 80% 이상이 오직 미국인 상황에서 반미적인 태도는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제국이 싸우고 있는데 기권 열강이 됐는데 중진국 감성으로 그 사이에서 외교하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서 열강 자리를 만약에 뺏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후손들한테 1000년 동안 욕먹을 겁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혐중 감정 그거 나쁜 거라고 이제 국민들을 훈계하는 게 있어요. 그거 구구주의야. 그거 낡은 거야. 그거 못된 거야. 라고 훈계하면서 혼내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혐중 감정 나쁜 거죠. 혐오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혐오 감정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대중적 감정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보면 국민들은 중국이 이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고 이미 느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그 감각이 시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혐중 자체는 나쁜 거지만 혐중 감정을 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그 토대가 되는 중국을 경계하는 그 감각 자체는 맞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해서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걸로 좌우와 보수와 진보를 가르려고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이 더 앞서 있어요. 혐중 감정은 나쁜 거지만 혐중 감정이 나올 만큼의 그 토대가 되는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그 이제 경보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혐중 감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국민이 더 건전하고 빠르고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 네. 혐중 감정 훈계하고 싶으면 하시는데요.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경우는 안보에선 위협이지만 경제에선 가장 깊게 얽힌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친구도 아니고 멀다고 무조건 적도 아닌 시대가 됐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조건과 연결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조건과 연결의 구조라는 말씀이 이걸 제 식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시절에 막 신음을 했고 그다음에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하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져 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선진국이 됐을 뿐 사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당연히 우리를 한국이라는 국가를 선량한 피해자로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안보는 완전히 친미였죠. 그리고 경제의 파트너는 중국이었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주제에 중국에 20년 동안 물건을 팔아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굉장히 얄미울 정도로 영악한 국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선도 맞지만 그들의 시선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외교적으로 돌 맞아요. 실제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많이 돌을 맞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때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자 이제 선진국들 탄소 배출해야죠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개발도상국인 거 다 아시잖아요. 했다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한테 둘러싸여서 다구리를 맞고 정말 징벌적인 탄소 저감 그걸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빨리 할 테니 몇 년간 유예 기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굉장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약한 척하는 거 외국에서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트럼프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사이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다는 지지자들을 위한 사이다예요. 한국 가만두지 않겠다란 말에 미국의 절반은 열광하거나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미국인들도 아는 거예요. 저 나라는 우리와 군사 동맹을 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 중국과 손을 잡고 선진국이 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혐한 감정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동북공정하고 한북공정하고 김치공정하고 그 기저에는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어떤 얄미워하는 그 마음을 만져주고 흥분시켜주고 선동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인 정책이 있는 거예요. 즉 중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은 퍽 재수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제국을 다 달래야 되고 그 두 제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제국에 다 물건을 팔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두 제국 중 하나를 선택해서 편을 정해야 되는 그런 왕국의 운명 속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쁨받지 않아요. 우리는 증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퍽 미움받는 왕국이에요. 두 제국 사이에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알고 우리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반미냐 친미냐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민족 자주가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 정치권에 있으면 안 돼요. 정치권에 있어야 될 단어는 국익과 국익이 아닌 것.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협의에서는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런 속도와 조건의 균형 전략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기본 패턴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 국익 중심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늦게 결정할수록 유리한 결정권자가 돼야 되는 거죠.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줄을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버티기. 지금은 편을 들고 편을 안 드는 대신 편은 들들 수도 있는 위치를 그 알박기처럼 차지하고 있어야죠. 왕국인데 틈바구니 사이에 낀 왕국인데 왕국이 알박기도 안 하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왜 지금 다른 모든 열강들보다 가장 늦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를 저버리고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고 왜 버티고 있는 다른 열강들보다 가장 빨리 자기가 마침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그거를 해치우는 거죠? 우리는 결코 슈퍼파워가 되지 못하지만 슈퍼 이슈, 슈퍼 화제가 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움직이면 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주사위 던지는 손이 돼야 됩니다. 그럴 거면 다시 말하지만 두 제국이 시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소의 가운데 축에 발을 밟고 서 있다가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을 하면서 남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한편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협상에서 어떤 바게닝 파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버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교 근공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좀 그 버틴다라는 게 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가 꼭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국과 싸울 때, 제국과 경쟁을 하고 제국과 결국 협상을 할 때 고구려가 말이죠. 수나라, 당나라를 여러 번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물리칠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사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알았어.
이 형이 큰맘 먹고 봐줄게. 이렇게 해야 중국도 빨리 종전할 명분을 주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그 종전할 명분을 주는 것도 싸움을 잘하고 싸움을 오래 끌고 오랫동안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력을 가지는 거예요.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말이죠.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정복하려고 덤빈 두 국가가 정말 세계적으로 오래 버팁니다. 하나는 남송이죠. 중국. 나머지 하나는 고려예요. 그런데 남송은 정복하는 데 40년이 걸리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는 30년이 걸렸어요. 그럼 남송이 더 잘 버틴 거 아니냐? 인구가 우리의 30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여러 개의 기후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중국의 모든 강들, 산들, 논밭과 경사지대와 그 호수들 이런 거를 다 점령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만 우리의 몇 배가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 몽골과 남송과의 각 전투의 전적을 보잖아요. 그럼 몽골이 전투를 한 20번 이기고 한 번 져요. 송나라를 상대로. 그런데 고려를 상대로는 30년 내내 이겼다 이겼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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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해요. 몽골 제국을 상대로 이렇게 승패를 반복해가면서 30년을 버틴 나라는 고려가 유일해요. 그래서 고려는 항복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항복 협상을 하죠. 항복한 건 민족적 비극이에요. 그래서 원 간섭기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었죠. 그것도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몽골의 항복한 국가 혹은 점령당한 그 모든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싸웠기 때문에 부마국이자 독립국이라고 하는 가장 몽골 그 제국 본토를 제외한 가장 호사스러운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호사스러운 지위냐면 고려 왕실은 그 전 세계를 결정하는 몽골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쿠릴타이. 고려 왕실은 쿠릴타이 멤버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위가 올라간 거기도 한 거예요. 국가적 지위가 그냥 독립 왕국인 것보다 이런 애매한 어떻게 보면 굴욕이고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이런 게 이제 고려의 어떤 그 부마국으로서의 독립국 시기인데 그렇게 좋은 항복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랫동안 징글맞게 잘 싸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더라도 항복을 하더라도 악착같이 최대한 싸우다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교에 있어서의 버티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비록 우리가 트럼프의 협박에 못 이겨서 하는 협상의 그런 그림을 만들지라도 버틸수록 협상의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이건 물리법칙이잖아요.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선 미국에도 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런 당당한 국익 외교를 실현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노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스는 가끔 해야 되는데 노를 자주 하다가 한 번 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예스는 정말 결정적인 예스여야 돼요. 이거 왕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제가 상상의 영역이지만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중국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우리는 끝까지 보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값이 가장 높아졌을 때 최종적으로 중국을 팔아넘기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중국이 몰락하는 걸 봐야겠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어디 태평양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얻는다든지 하면서 우리도 좀 이제 그 태평양에 진출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은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우경화된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을 거고요. 그 우익 세력의 속마음은 다시 한반도에 진출을 한다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섬이 많고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이 섬들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섬들도 많아요. 일본이 갖고 있는 영해가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섬과 일본이 갖고 있는 영해들 그 영해 영역에 사실은 우리는 좁은 바다에 갇혀서 우리는 갇혀 있어요. 우리가 언제가 됐든 우리가 태평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영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물론 뭐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몇십 년 후에라도 좀 그런 상상의 영역에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한쟁패 그 한나라의 그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중국의 패권을 두고 싸웠을 때 결국 유방이 이기면서 중국은 초나라가 아니라 한나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때 항우 밑에 있었던 팽월과 영포 같은 장수들이 정말 유방이 급할 때 정말 둘이 시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유방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유방이 한나라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각자 왕이 되거든요. 우리는 왕국이라는 겁니다.